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여의도 영업비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좀 해소해야겠다 나선 모습인데요. 네. 일단 내년은 의대 증원 늘린 거 네. 그대로 두고 내내년 2026학년도는 동결하자 이게 제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거절은 당한 상태인데 이거 계속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제 그 1,509명을 더 뽑지 않습니까? 기존에 3,000명 뽑던 거에서 그러니까 4,500명 정도를 새로 뽑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전공의들 한 10,000명만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라 의대생들이 또 수업을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3,000명의 학생들이 집단 유급을 당하게 되면 네. 한 학년에 7,500명이 생기잖아요. 아. 그 상황에서 예. 또 2026년도에는 1,500명이 아니라 2,000명 증원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5,000명의 신입생을 받게 되면 아마도 수용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인데,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저희가 왜 이 한동훈 대표가 이런 그 중재안을 내놨냐 하면은 일단 응급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응급실이 붕괴 일보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뭐 셧다운하는 병원들도 있고 진료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다 운영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지금 속출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요. 네. 엊그저께 뭐 브리핑에서 이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뭐 그 전부터 전공의들 응급실 이탈하기 전부터 있어왔던 문제다. 예. 그러니까 뭐 비포 애프터가 크게 다른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상황 인식을 드러냈는데 정말 앞이 깜깜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지금 뭐 그 엊그저께도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을 제대로 못 찾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예. 이제 응급실에 갔더라도 살아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지방 응급실뿐만 아니라 서울의 빅5 뭐 이런 데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응급실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일부과 진료는 안 된다 이런 공지들을 다 띄우더라고요. 빅5 병원까지도. 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뭐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파업을 하겠다. 근데 기존의 응급실 비상 상황은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간호사하고 의료 기사들마저도 이 현장을 떠나게 되면 이게 예.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거의 뭐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정말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진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의 제1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지키는 게 있지만 예. 뭐 굶어 죽인다든가 나라 살림을 잘못해갖고 예.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갖고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맞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안이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의료계를 다시 이 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좀 필요한 것이고 예. 또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2026년 그 증원하는 거는 좀 보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안을 내놓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대통령실이 검토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 어제도 재차 그런 입장들이 강조가 되었는데 30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거기에서 좀 테이블에 올라서 다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만찬 회동하면은 여러 사람이 참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 예. 두 분이 막 그 단독으로 만찬하는 게 아니고 당 지도부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뭐 참모들이 줄 나올 거고 그러면 이런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하려면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별도의 독대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설득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당장 이 그 시급한 것은요. 응급 상황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겁니다. 해소하는 거. 네, 그게 우선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2026년 의대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예. 일단 뭐 내년도 거는 건드리지 않는 예, 그거는 상황이니까.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요. 보통 1년 8개월 전에 의대 정원 뭐 확정 짓는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예.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됐었죠? 2,000명 강행할 것처럼 하다가 40개 의과대학에서 자율 조정하라 해갖고 한 달 사이에 1,500명으로 예. 조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1년 8개월 그 원래는 그렇게 문제 없을 때는 그렇게 해오는 거지만요. 예. 비상시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정이 건데 가능하니까. 지금 일단 문제 해결의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응급실 응급 상황을 긴급히 해소하는 것에 있는 거고요. 오늘 그럼 복지비 위원들 만나서도 그 부분이 좀 논의가 되겠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도 뭐 그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는 뭐 뭔가 그 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그 한 대표가 근데 의정 갈등 중재 과정에서 본인이 제안한 내용을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또 뒤에서 얘기를 한 거를 다 공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이 불쾌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고 불협화음이 좀 벌어지는 모양새여서 이게 그걸 우려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저는 뭐 이게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걸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파워게임으로 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 국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해결하는데 어떤 방안이 보다 더 실효적인가? 이 실용주의적 기준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이게 약간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주장은 이랬는데 대통령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좀 고자질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다 뭐 이렇게 진단을 좀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됐었는데 뭐 퇴원은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병상에서 이재명 대표도 지시를 했던 게 의료대란 대책 내놔라. 그래서 당에서 이제 민주당도 의료대란 특위를 꾸렸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확실히 이제 공세를 정부를 향해서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코로나 뭐 닷새 입원 기간 중에 병상 지시가 1호, 2호가 있었는데 1호가 뭐 독도지우기 그건 뭐 또 허상하고 또 유령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니까 전혀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데 2호 지시는 딱 요거구나. 그리고 요거 딱 지시 내린 다음 날 바로 퇴원하더라고요. 요게 건이 되겠다라고 감을 잡은 것이죠. 이게 정부의 약한 고리고 지금 이거는요. 응급실 응급 상황 문제는 이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만 모르는 문제지 남녀노소 좌우를 초월해갖고 대한민국 국민 거의 모두가 지금 아주 긴급하게 느끼고 있는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정부의 실정, 실책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겠다 그런 의도를 읽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요. 2026년 뭐 그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이거 나를 바짝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하려고. 그런데 그 이제 집권 세력은 다소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소 그 조금 있다가 처리해도 되는 2026년 뭐 그 정원 문제 가지고 뭐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과 티각티각 된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투닥투닥하는 상황은 아닌 거고 국민의힘도 일단 응급실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 이게 1순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담 의제를 놓고 좀 협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의정 갈등 해소가 제일 1순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의제로도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의제로도 저는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의정 이슈가 여야 대표회담에 그걸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율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 이런 게 뭐 먼저 의제 조율 후에 뭐 형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형식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공개 파트에서는요. 여야 대표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평상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솔루션 이런 것들을 자기 입장을 개진하는 그런 세션을 갖고요. 공개 세션. 비공개 세션에서는요.
이제 줄일 건 줄이고 당길 건 당기고 그 협상하는 거죠. 네. 협상 과정은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뭐 공개 비공개를 좀 분리를 그렇죠. 해서 예. 진행을 하면 되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가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는데 여야 회담 앞두고 금투세 폐지 이거 약간 여론전 나선 거다 이런 해석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의도가 좀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예.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 근데 그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제일 그 기묘한 게 바로 저 자본시장을 예. 활성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건데 뭐 주식, 코인 이런 거거든요. 거의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과거 그 고도성장 시절에는요, 하다못해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그 1년에 두 자릿수 그 금리가 붙었는데 지금은 예.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유일한 근로소득 이외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 이 주식과 코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이 청년 문제 해결에도 일조를 한다 이런 인식입니다. 중수청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금투세가 중요한 이슈다. 일단 의제로는 또 당연히 올리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25만 원 네. 지원법이랑 최상병 특검법을 올리길 원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오면 논의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저는 모든 그 어젠다에 대해서 충분히 다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논의는 다 가능한데 네. 어떠한 접점을 만들어내는가 그거는 또 별도의 문제죠. 근데 논의만 시커내놓고 접점 합의가 없다. 그럼 또 국민들이 실망하실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합의할 부분이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있겠죠. 뭐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 뭐 이런 네.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비명계가 좀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전당대회 때 영상 축사 나왔을 때 네, 네. 당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던 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이 최근에 나왔을까요? 뭐 이제 김부겸 전 총리도 뭐 사무실을 내고 움직인다. 김경수 전 지사는 뭐 얼마 전에 복권이 됐고 네. 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제 친노 친문계 인사들을 다 경기도로 지금 결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요. 이 무슨 그 4월은 잔인한 달이다. T.S. 엘리ot의 무슨 시가 있는데 아마도 올 10월이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코로나 이번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긴 했지만 그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오고요. 10월 16일에 예.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기초단체장 4곳입니다. 예. 근데 그 인천 강화군수하고 부산 금정구청장은 전통적으로 저희 당의 우세 지역이고 저희가 잘 관리하면은 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나머지 두 곳이 영광 전라남도 영광과 곡성인데 네. 뭐 조국 그 대표가 거기 뭐 월세살이 하면서 거기서 승부수를 띄워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광, 곡성, 군수 중에서 한 군데라도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그게 뼈 아프거든요.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에게 예. 뺏겨버린다면 예. 네. 그 곡소리 나는 거죠. 예. 곡성에서 곡소리 날지 그래서 영광에서 네. 곡소리 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산 금정구청도 그 금정구청장 선거도 조국 당이 벌써 후보를 확정을 했더라고요. 예. 후보 거기- 네 곳을 다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지금 확정한 곳은 금정구청장 후보는 확정을 했더라고요. 예. 아예. 네. 예, 그 토박이 출신으로요. 네. 그러니까 금정구청장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럼 2위를 조국당 후보가 하냐 민주당 후보가 하냐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거든요. 호남에서의 어떤 누가 당선되냐도 있지만 네. 다른 지역에서 누가 2위를 하느냐 이런 것도 좀 관심이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태원 일성이 총구를 바깥으로라고 하는 게 예.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 조국 혁신당이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조국 대표가 뭐 열쇠살이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보니까 현장 워크숍도 호남에서 열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좀 집중을 하는 뭐, 것 같아요. 뭐 내일 간다는 거죠? 예. 호남 워크숍을. 예. 민주당이 좀 신경 안 쓰는 척하지만 신경이 상당히 쓰이겠네요. 총선 때 그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전남, 전북, 광주 다 조국당이 1등 했잖아요. 예. 근데 요 영광 곡성 지역 보니까 그때 그 정당 투표율이 거의 뭐 1% 그런 정도로 붙어 있더라고요. 예. 지난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 말씀 주셔서 저희가 또 찾아봤는데 네.
전남에서 조국혁신당이 43.97이고 그 당시 더불어민주연합 위성정당이죠. 39.88% 얻었으니까 이게 좀 신경 쓰일 만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남을 가지고 약간 쟁탈전 같은 것도 벌어진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이제 고인물은 썩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호남에서 뭔가 새로운 당의 어떤 흐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 같은데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가지고 네. 정권 교체하려면 지금 경쟁할 때가 아니라 이재명을 도울 때다 이런 글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본인이 도와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리고요. 지금 뭐 조국 당의 최대의 그 수건은 뭡니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아닙니까? 열석으로. 예. 근데 이게 이 호남 영광 곡성 군수 선거가 그거를 따내는데 엄청난 레버리지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이어서 네. 그게 전국적으로 관심 있을 만한 선거는 아닌데 점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작년 그 10월인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그 향후 전국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지 누가 알았죠? 예.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작년이네요, 그것도. 아, 작년인가요? 예. 얼마 안 된 일인데 예. 근데 이 대표가 이렇게 총구가 밖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두고 이게 비명계를 좀 의식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전선이 지금 보면은 거의 정권 상대로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제 결집을 시키려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 회담도 좀 안 하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저께 그건,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쓴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지금 우리 노은지 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깁니다. 예. 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런 글을 올렸군요. 예, 그런 글을 올려갖고 또 저희 당의 수석 최고위원 장동혁 최고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따끔하게 예. 반박하는 글을 썼는데 그 모처럼 만에 이루어지는 그 여야 대표회담 11년 만인데 그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죠. 근데 회담을 좀 하자고 이렇게 선뜻 받아놓고 네. 왜 계속 그러는 걸까요? 점점 이제 해서 득되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판단인 걸까요?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요, 그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거기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다가 예. 이게 무슨 뭐 공개를 하네 마네 하면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그러면서 상당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영수회담을 가기 전에 네, 그냥 좀 거치는 과정 정도로 가볍게 한번 하고 갔으면 하는 그런 심산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커지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냥 정해진 날짜에 했으면 지난 일요일에 했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거라도 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의제도 계속 뭐 더 네. 붙어서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어떤 그 어젠다에도 뭐 다 열려 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상대로 좀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뉴라이트냐 이런 질문을 김태호 안보실 차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했는데 발언이 좀 화제였습니다. 예, 발언이요. 뉴라이트 의미를 모를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요. 예, 뭐 대통령께서 뭐 뉴라이트라는 걸 알고는 계실 텐데 뭐 정확히 뉴라이트가 뭐다 이거에 대한 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지금 뉴라이트는요. 예. 각자가 생각하는 뉴라이트가 다 달라요. 저는 제가 뉴라이트 깃발을 드는 사람인데 지금 저 특히 좌파 진영 광복회에서 얘기하는 그 뉴라이트는요. 자신들이 공격하기 좋게 악마의 편집을 한 뉴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 뉴라이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마다 네. 자기가 규정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갖고 논쟁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같은 보시는군요. 단어만 쓰고 있을 뿐이지 뉴라이트가 뭔데 하면 다 달라요. 근데 예. 깃발을 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뉴라이트를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운영위에서 질문은 거의 뭐 뉴라이트 밀정 네.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어제 보니까 예. 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이종창 광복회장께서 뉴라이트에 대해서 그런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막 공격을 하고 용산에 뭐 밀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그 이종찬 회장의 역사관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극우들이 좋아할 예. 만한 논리다. 뭐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또 어제 저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고발을 당하셨더라고요. 뭐 괜찮으십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김태효 차장한테 친일파 밀정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이런 질문이 밀정입니다라고 답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면전에서 좀 모욕을 주기 이건 위한 모욕이죠. 말 같아요. 예. 이건 모욕입니다. 밀정이라는 게 간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신 일본은 간첩이냐? 밀정이란 말이 묘한 그 저 한자어로 해서 근데 뭐 간첩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가 간첩 아닙니까? 그렇죠. 아, 당신 일본 간첩 아니야? 그 얘기 한 거예요. 예. 김태효 차장의 어제 답변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잘 대처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예, 저는 뭐 김태호 차장 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그 표현은 동의하지 않지만 어제 예. 뭐 답변은 뭐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중일마 그게 좀 컸던 거죠? 그렇죠. 그 지적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중일마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해명이 잘 됐다고 보세요? 그 길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어제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가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그러니까 다스리는 건 우리가 주체가 돼갖고 일본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네. 아, 그러니까 일본 마음이다. 뭐 일본이 알아서 할 거다 이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가 일본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해명인데, 예. 근데 이제 주요 공직자 정치인들은요 다 그렇게 그 꼬리 자르고 머리 잘리고 이렇게 편집돼갖고 그 부분만 이렇게 클로즈업 될 거를 다 감안하고 그 말을 뱉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를 좀 보고 해야 되니까 저희가 좀 시간이 남아서 네. 아까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의정 갈등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이걸 가지고는 지도부 내에서도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봤을 때 인요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사실은 반한계로 좀 분류가 됐던 비한계로 좀 분류가 됐던 인물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도 일치를 했고 중간 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뇨한 최고위원이요. 지금 최고위원 중에 유일한 이제 의사 출신이고,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이뇨한 최고위원에게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걸 당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좀 해달라고 사실상 최고위원회에서 좀 위임을 한 상태였고요. 예. 진짜 열심히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한테 이제 그 최고위원회 그 하기 전에 모였을 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안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이뇨한 대표하고의 싱크로율이 99.999999%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이뇨한 최고위원과 예.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정 갈등 해법 자체가 그렇죠. 거의 일치하는군요. 예, 이 응급실 대란 문제 좀 해결하고 하여간 뭐 그런. 근데 이거를 일부 언론에서는 또 뭐 친한데 뭐 친윤 그거 잘못 짚은 거예요. 뭐 언론이 참 많이 잘못 네. 짚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당정 갈등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인요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도 좀 직접 소통을 하는 걸로 알려져 하고 있잖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이 해법에 대해서도 인요한 최고위원 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당에서도 좀 그 대안을 모색하신다고 하니까 네. 응급실 대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주호 부총장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부터 의제 조율이 시작이 됐는데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앞서 해드렸는데 양측 비서실장이 만나서 실무협의 하려고 했다 이게 무산이 된 거죠? 사실 어제 오후 3시쯤 만나서 의제 조율에 들어가려다가 조금 그게 어제는 뭐 무산이 됐고 오늘 아마 재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민주당 측에서는 저희가 그 박정하 저희 비서실장의 정확한 워딩은 이재명 대표 측이 동의한다면 대표 회담 이거를 그냥 전체를 공개하는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쪽이 동의한다면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대표 회담을 이벤트로 하느냐 뭐 이런 저 반응 불쾌하다. 예. 예의가 아니다. 네. 뭐 그러면서 그 실무회동 일단 없다.
뭐 어제 그래갖고 불발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날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전날 본인이 한 말을 벌써 까먹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쪽이요. 예, 예. 이해식 비서실장이 네. 먼저 그 여야 대표에 대한 브리핑을 먼저 했어요. 네.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 예. 용단을 내렸다. 먼저 긁었어요. 예. 예? 의구심이 있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주기에는 좀 급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뭐 독립적인 존재인지도 좀 그런데 먼저 확 긁었잖아요. 네. 근데 뭐 굉장히 뭐 배포와 아량을 베풀어서 그래 만나줄게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자기들은 먼저 확 긁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정말 독립된 존재인지 아닌지를 네. 비공개 회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거기 제대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날 확 긁었기 때문에 저희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그런데 뭐 그걸 뭐 예의가 없다. 무슨 뭐 이벤트로 하느냐. 이벤트 쇼로 왔느냐. 그런 얘기 했는데 작년 6월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김기현 대표 때인데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간의 정책 대화 뭐 이런 걸 하자고 그러는데 네. 김기현 대표는 비공식 비공개를 원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공개를 하자 그랬어요. 그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요.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네.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할 얘기도 있겠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며 노력하는 척만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국회 로텐도 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해도 좋다.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란다.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작년 6월에. 네. 이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네. 불쾌하다 하는 거는 김기현은 만만하고 한동훈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그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은 만만해 보이니까 로텐도어에 의자 하나 놓고 하자 그러고 한동훈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피하고 이런 오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먼저 제안을 했더라면 또 이런 반응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 네.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알다 보니까 아니 이걸 언론에 먼저 흘려? 이런 식의 좀 불쾌감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전날 본인들이 긁은 것도 그 먼저 언론에 대고 긁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의제가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모든 네. 회담이라는 게 의제 조율을 하다 보면 네. 거기서 결렬이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조율이 안 돼서 그냥 아유 다 얘기하자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좀 어떻게 진행될 걸로 근데 생각하세요? 의제 조율이 뭐 어떤 큰 범위를 정해놓는 건 모르겠는데 딱딱 뭘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찝어갖고 25만 원 지원법, 뭐 차상병 특검법, 뭐 금투세 예. 이렇게만 해서 그렇게 한정이 될 것인지 저는 그게 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4월 29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시작하자마자 느닷없이 A4 용지 꺼내들고 쫙 낭독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사전에 조율이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요 정도로 얘기하자 해놓고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두 비서실장이 알아서 조율하겠지만 뭐 이렇게 범주만 정해놓고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각에서는 뭐 지구당 부활이라거나 이런 거는 두 대표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정치 개혁의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신주호 부총장 보시기엔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이미 접근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바로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그 합의 가능한 것들과 예. 양당에서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양당 그 금투세의 경우는 민주당도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은 저희 당 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합의 가능한 것과 양당 모두 그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대표 간의 어떤 그談판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합의해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그게 층위가 좀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것만은 그래도 꼭 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의제랄까요? 저희는 이 여야 그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이 민생 회담이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민주당이 하자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만 민생이 위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박정화 실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 도돌이표 정국 아닙니까? 저 거대 야당이 이 입법 강행 처리하면은 용산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재표결했다가 결국 뭐 폐기되고 그럼 다음 회기 때 또 발의하고 이런 식의 그 도돌이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번에 끝낼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이 회동을 용산을 가기 위한 용산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하기 위한 뭐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여의도역을 통과해서 용산역에 도달하려면은 이 그 대통령실 좀 반응이 그렇잖아요.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국회 정상화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도돌이표 정치 요거를 어떻게 이제 끝낼 것인가, 종식시킬 것인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그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든 이번 의제에는 당연히 좀 포함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장경태 의원까지 나서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제보 공작 의혹까지 넣은 거 뭐 오케이 그걸 가지고 협상해보자라고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가지고 못 받을 거다. 아직 그 한동훈 대표가 63% 득표율로 당대표는 됐지만 이 의원들 숫자에서는 아직 친윤이 다수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이 못 받을 거를 알고 진짜 그 장경태 의원이 제보 공작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정말 그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채널A인가 어디서 저기 그 보좌관하고 그 생생한 그 녹취록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하느냐? 저쪽에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부 분열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던져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녹취가 나왔던 건 TV조선 보도. TV조선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거겠군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 의견 조율이 안 될 거고 분열을 할 거니까 일부러 그냥 다 던진다.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너희가 발의를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려고. 뭐 한동훈 리더십이 굉장히 그 뭐 별별 없구나. 그리고 저 당은 역시 친윤이 아직까지 당의 그 주류로 있고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하고 머리 맞대고 해봤자 별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해야지만 뭐 얽히고 설킨 이게 전국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작전 아닌가 싶어요.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좀 명확한 것 같고 근데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잖아요. 아예 우리가 특검법 자체를 뭐 대안이든 뭐든 간에 민주당이 저 정도로 갈수록 센 특검법을 내는 것 자체는 우리 안을 수용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건데 왜 협상에 나서느냐. 이렇게 해서 아예 반대 목소리가 뭉쳐질 경우에는 아예 발의도 안 하고 본인의 어떤 소신을 좀 접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지 그건 궁금한데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5월 10일 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 워딩이 이거예요. 일단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수사가 끝났는데 미진한 점이 발견되면 그때 그런 게 발견되면 내가 앞장서서라도 특검하자고 하겠다. 특검 자체를 뭐 한 게 아니야. 특검을 논의하더라도 그 시점을 그러니까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 논의였어요. 이게 이제 저희 당의 그간의 당론이었는데 예.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그 당시 후보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내에는 두 개의 이제 의견이 있는 건데 사정 변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를 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근데 네. 피의자 조사 있잖아요. 피의자 소환 딱 세 사람 했어요. 딱 세 사람 했는데 근데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뭐 런정섭이네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네. 근데 3월 말인가 귀국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오늘이라도 나 공수처에서 불러달라 했잖아요.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공수처에서 이종섭 대사 이거 하나 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조사를 안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어요. 예. 그 공수처가 뭐 하고 있는데죠? 근데 이종섭 대사 소환조차도 못 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2개월치 통화 그 소발신 기록을 다 통으로 털어가지고 그럼 털었으면 조용히 갖고 있던가. 그걸 또 특정 언론에 흘려가지고 네. 대통령 망신 주고 마치 뭐가 있는 양.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가 됐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좀 믿고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이 기존의 전제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특검이 네. 선정돼서 오히려 공수처 수사 저거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네. 수사는 않고 정치만 하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면서 계속 저렇게 가면은 오히려 이 정국이 길어지잖아요. 네. 예. 그렇겠네요. 지금 뭐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의제에도 포함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졌는데 어제 청문회도 있었는데요. 세관 직원들의 마약 범죄 연루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네.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두고 어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야당은 이제 당시 외압을 가했다고 지목된 간부가 이게 또 그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인데 이종호 씨와 또 각별한 사이다. 이게 네. 막 최상병 특검법이랑도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러니까 야당이 이걸 들고 나온 그 의도는 전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네. 좀 뭐 차상병 특검 그때 뭐 구명로비 수사 의혹. 외압, 예. 수사 외압하고 이것도 역시 수사 외압 아니에요? 네. 마약 뭐 그 밀수 때 뭐 경찰 수사하는데 세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말아라. 네.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구조가 비슷하다. 그 등장 인물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종호라는 인물이 또 겹친다. 예. 그래서 이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역으로 얘기하자면요. 그 수사 외압, 그 최상병 특검 관련 그 수사 외압 네. 이제는 그 재료가 다 소진해 가지고 그거를 더 움직여 나갈 동력을 좀 상실한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이거를 막 확산시키긴 그러니까 또 다른 그렇죠. 사건으로. 그거 자체로 확산시키기에는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고 네. 그래서 수사 외압을 넘어서 구명 로비라고 하는 또 휘발성이 강한 걸 들고 나왔는데 그게 다 거의 조작된 거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제보 공작이라는 게 거의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비슷한 다른 건을 갖고 와서 이 건의 어떤 그 소실되어 가는 에너지를 다시 살리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이게 뭐 제2의 최상병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민주당이 얘기를 하지만 네. 딱히 더 들여다봤자 크게 실체가 있는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 담당 팀장이 나와서 외압을 느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내부 폭로하듯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일반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도 약간 들었거든요. 그게 좀 문제예요. 예. 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굉장히 뭐 엄청난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국회 청문회 나왔잖아요. 예. 저희 당에 지금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몇 차례 물었잖아요. 누구로부터 무슨 연락을 어떻게 받았는가. 사실 없다라는 걸 청문회 나와서 인정을 했어요. 박정훈 대령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마약 수사 세관 뭐 그 외압 수사 외압 받았다는 그 팀장도 박정훈 대령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냥 어디 전에 듣거나 좀 느꼈던 것에 글쎄요. 대한 어떤 그런 걸 수 있다. 민주당은 아마 이거 그래도 계속 키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방위에서는 오늘 방송장악 관련한 3차 청문회가 열리는데
뭐 지난번에는 뭐 이진숙 직무 정지가 되겠는데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이 다 참석을 했는데 이번엔 네. 다 불출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좀 정도껏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과방위가 지금 뭐 MBC 문제 때문에 솔직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좀 불행한 뭐 사건들이 좀 발생하고 그런 건데 이게 할 말인가요? 그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으면 방통위를 떠나라? 이거는 정말 네. 금도를 벗어나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할 정도로 국회 그러면 이 정도 발언할 거면 국회 상임위원장 그만둬야죠. 예.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으면 방통위를 떠나라. 이게 최민희 위원장의 말인데 예. 그 갈수록 좀 표현이 좀 거칠어지고 세지고 예. 별로 이제 존중하는 듯한 말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이번 전당대회 보면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그 다양성도 이제 멸종이 돼버리고 일색화된 정당이 돼버렸는데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민주 없다 이 얘기는 오래 나오는데 아니 민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최민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면 거기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마치 뭐 범죄자 다루듯이 죄인처럼. 예, 일제 시대 순사가 우리 조선인들 막 그 속된 말로 족치듯이 예. 예, 그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과연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나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 청문회 자체가 좀 문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글쎄 같아요. 지금 뭐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 최민희 위원장이 상임위 도중에 재판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공개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네. 근데 그 뭐 검찰총장은 뭐 1년에 국정감사 때만 한 번 이제 국회의원들을 접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수시로 이제 법사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떤 특정 사건에서 물어보면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이게 네. 뭐 거의 스테레오 타입으로 있는데 예. 근데 이렇게 그 재판 중인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것 또한 좀 문제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광복절이 뭐 지난 일이긴 한데 광복절 경축식 행사 관련해서 뭐 국가보훈부에서 별도로 열었던 이제 광복회 행사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계속 연일 정부를 좀 세게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대일 정책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다. 뭐 일진회를 청산하라 이런 요구까지 했어요. 일진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뭐 용산에 일본에 밀정이 있다 뭐 그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은 유령 또는 허구와 싸우고 있어요. 예. 있지도 않은 밀정과 유령을 만들어 놓고 나는 애국자니까 본인이 만든 그 유령과 싸우면서 나는 애국자야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근데 이분이 제기한 모든 의혹 보면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거가. 그리고 뭐 그 8.15를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거의 요새 보니까 궁예가 되신 것 같아요. 관심법. 관심법으로. 근데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이 맞습니다. 되어 있어요. 법정단체. 예. 근데 뭐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축사 발언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부가 좀 들여다보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광복회가 좀 이렇게 또 정치화되어서 하는 거 요거는 좀 근데 괜찮을까요? 그게 문재인 정권 때도 왜 김원웅 그 광복회장이 예. 또 이종찬 지금 회장과는 또 다른 결로 굉장히 튀는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극단적인 발언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 광복회가 좀 점잖아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문제다. 근데 광복회는 뭐 아시다시피 법정단체고 국가 예산 1년에 30억 이상 지원받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용산 대통령실에 일본의 밀정이 있다. 이건 뭐 한참 벗어났어요. 예. 그러면 너무 나간 이야기다. 그 설마 일본인이 그 용산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됐을 리는 없고 네. 우리 한국인 누군가가 용산 대통령실 스태프 누군가가
저기 일본 우익들하고 내통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이거- 논리라면 그게 맞는 주장이라면요. 그럼 이거 엄청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누가 일본에 간첩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의 어떤 광복절 기념사라든지 거기 보면은 뭔가 일본을 향한 메시지란가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김태효 안보실 차장의 그 중일마 발언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길을 강조한 것 같은데 일본은 우리는 이제 이미 극복을 했고 예, 그럼요. 뭐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중일마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버리니까 저도 그 김태효 차장의 발언에 대해서는요, 그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정무적 감각이 없어요. 예. 어떻게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합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쵸? 예, 네.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지 어떻게 일본의 마음입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종찬 회장도 자꾸 근데 좀 과하게 그런 게 오해하는 게 약간의 아닐까. 실언일 수는 있는데 예.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 실언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조심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 말꼬투리 붙잡고 자꾸만 뭐 유령을 만들어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유령과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초에 네. 방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외신 보도로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총재 연임은 포기를 한 상태잖아요. 예,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똑같아요. 똑같고 네. 그래서 지금 한미일 3국 간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내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거 제대로 유지되겠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과 기시다를 보면서 우리 정치학에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외교 잘한다고 내치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다. 예. 그런데 이게 내년이 이제 그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예, 60주년. 60주년이 되는 그래서 역사적인 뭔가 전환점 또는 뭐 역사적인 새로운 뭐 그런 걸 만들자 하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이제 본인이 자민당 총재 선거 포기하고 이제 차기 총리도 사실상 그걸로 포기한 건데 그러니까 뭔가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열망이랄까 그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내년 60주년을 예. 어떻게 뭐 어떤 그걸로 만들 것인지 의미 예. 있는 뭐 일단 총재 선거에서 차기 총재가 나오면은 총리 자리를 물러나고 이제 넘겨주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좀 기틀을 닦아서 넘겨주겠다 이런 게 좀 있나 보네요. 그래서 그 저는 뭐 일본에서 유학하고 그감 쭉 몇십 년간 한일 관계 봤지만 저는 이제 한일 관계가 독불 관계 수준으로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봐요. 독일과 프랑스처럼. 네. 네. 그건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 저 프랑스가 독일에게 뭐 엄청 그 뭐 1, 2차 세계 대전 통해서 예. 피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이룰 수 없는. 네. 뭐 프랑스 망명 정부가 이제 뭐 영국에 가서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1965년 엘리제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독불 관계 정상화를 하는데 그 리더십이 어느 쪽에서 나오는가? 피해자 측이었던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걸 선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시작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예. 1998년 DJ 오부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독불 관계에 있어도 드골과 같은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늘 나오는 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네. 계승한다 뭐 이런 표현이니까 알겠습니다. 9월에 뭐 방한하는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주까지 내려가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에 취업한 이 과정의 어떤 특혜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술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는 뭐 본인의 자유니까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또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죠. 들어가면서 아예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 뭐 이런 보복수사.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본인이 그때 비서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의혹에 연루가 돼 있고 그때 인사수석 네. 심지어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사이였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뭐 그 스태프가 당시 이상직 예. 이스타젯 그 오너하고 네. 자주 만난 정황 등등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을 이제 중진공 이사장으로 네. 내정하는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 비서실장이니까 뭐 내막을 다 아는 것일 그렇죠. 테고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야 될 텐데.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입니다. 네.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에요. 뭐 내용을 예. 모를 알 리가 없죠. 수밖에 없는. 예. 임종석 전 실장 일단 진술은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좀 이어지는 걸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수사도 생물이라고 하니까 예. 여기서 뭔가 나오면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뭔가 네.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신지우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예보관이셨는데 이제는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만나게 된 분입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략기획부총장 직함이 생기셔가지고 축하드려요. 네. 뭐 축하받을 거보다는 뭐 고생을 많이 해야 될 자리 고생해야 되는 자리죠 여기가. 지금 광복절 하루 전날인데요. 네. 초유의 이제 반쪽짜리 행사가 되게 생겨서 이게 좀 이거 해결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이게 뉴라이트다 뭐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신지호 부총장께서 글 올리신 거를 제가 봤는데 네. 뭐 지난해에도 이종찬 광복회장 찾아가서 뭐 설득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뉴라이트 논란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4년 11월에 자유주의 연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향 당시에는 386이라고 불렀어요. 예. 요새는 뭐 586 뭐 이런 전향 386들이 자유주의 연대. 그래서 그건 뭐냐면 보수의 이념을 기존의 반공주의가 아니고 예. 자유주의로 바꾸자. 그래서 네. 단체 명칭도 자유주의 연대라고 제가 정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을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뉴라이트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 정의를 해줬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뉴라이트 운동에 깃발을 든 사람인데 김형석이란 분은 네.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관련했던 뉴라이트 운동에 어떤 그 관여했던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예. 사실 뉴라이트 인사라고 할 것 같으면 신지호 의원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네. 모르셨다는 그리고 거네요? 제가 예. 이런 뭐 그 근현대사 관련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활동에 참여해 왔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을 뭐 뉴라이트다 뭐 이렇게 딱지를 붙여갖고 뭐 하고 광복회가 그저께인가요? 무슨 보도 자료를 통해서 뉴라이트 식별법 9가지 예.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뉴라이트다. 예, 어이가 없고. 마치 뉴라이트는 그 뉴라이트 이꼴 친일이다 뭐 이런 예, 프레임 그러니까 짜는 거. 가장 나쁜 것들만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골라가지고 왜곡을 한 거죠. 예. 왜곡을 한 건데 이제 네. 광복회라는 단체가 법정 단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과거에 보면 이제 반민족 그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좌파 운동권 인사들이 모여갖고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굉장히 잘못된 것들도 많아요. 예.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여요. 근데 팩트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똑같아요. 어떻게 광복회라고 하는 법정 단체가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좀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얘기로 어이상실이었습니다. 어이상실. 그런데 이제 독립기념관장 뭐 물론 중요한 자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만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하나를 가지고 갑자기 뭐 건국절 논쟁, 뉴라이트 친일 공방 이런 게 벌어지더니 경축식도 참석 안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번져서 이게 이럴 일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1년 전에 있었던 그 뭐 어떻게 보면 비화인데 예. 그거를 뭐 비화는 뭐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하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하시길래 제가 그 비화까지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한 거고요. 1년 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반쪽이 될 뻔한 위기가 있었고 그때 역할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다 이미 합의가 됐었어요. 그때도 건국절 예, 가지고 건국 논란이 있어요. 문제를 뭐 19년이냐 48년이냐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있었고 자꾸만 왜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는 것 자체를 이종찬 광복회장은 아주 극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하고 그걸로 하면 이게 양측이 다 봉합이 되겠다 해서 그래서 잘 끝났어요. 예. 지난번에 광복회장 이제 지난해 경축식 때도 이종찬 회장도 그 네이션 빌딩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잘 작년에 이제 잘 끝났고 그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느닷없이 건국절을 이 윤 정부가 무슨 자정하려고 하는 물밑 뭐라도 있었네? 전혀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네. 그리고 실제로 없다고 대통령실도 좀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왜 없는 걸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만한 작은 걸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걸 침소봉대라고 하는데 네. 없는 거를 있다고 하는 게 날조거든요. 아. 날조예요. 광복회장이란 분이 어떻게 이렇게 날조를 하세요? 아, 약간의 사실을 좀 부풀린 것도 아니고 네. 아예 없는 거를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 뭐 그런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명분일 뿐이고 그 독립기념관장 자신이 미는 사람이 안 됐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 목리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인사 문제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뭐 광복절 참석을 거부하고 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취약하니까 예. 느닷없는 건국절 이거를 끄집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있는데 전 그 분석이 상당히 그럴듯하다. 근데 이런 해석도 있던데 홍범도 장군 흉상을 뭐 육사에서 철거하는 뭐 이 문제를 두고 그때도 약간의 이제 갈등이 있었다 보니까 있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다. 아니 근데 이런- 그거랑 네. 이 8.15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 그거는 또 그거대로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왜 여기다 끌어들이죠? 그 예. 뒤끝 부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이게 근데 문제는 뭐 일단 오늘이 바로 이제 하루 전날 광복절 하루 전날이고 내일은 경축식이 열리는 날인데 정말 이대로 참석도 안 하고 반쪽이 될 거냐. 근데 광복절에 광복회장이 없는 걸 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없었어요. 1965년에 광복회가 생긴 이래 만약에 내일 이제 안 나오시게 되면 처음인데 근데 이 이종찬 광복회장이요.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다 이런 표현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연호를 써요. 광복회 문서에.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해서요. 그러니까 1919년 100년이 이제 2019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어요. 건국 100주년. 네.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 이후 이제 임시정부가 4월 10일인가 그 수립이 되거든요. 그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무슨 뭐 이쪽을 저희 보수 진영을 친일로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자기들은 뭐 애국자라는 그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 갖고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제가 어제 지적을 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국이라는 것은 독립을 해야지 건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합병돼 갖고 국권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1910년에 국권 상실 식민지 시대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됐는데 1919년에 독립을 해서 건국을 했으면 일제 강점기가 9년이에요? 우리 36년이라고 다 배웠잖아. 예. 일제 강점기를 36년을 9년으로 4분의 1토막 내주는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과 이종찬입니다. 이게 이어지는 과정인데 마치 1919년이 건국의 원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일제 강점기를 9년만 했던 걸로 그렇죠. 확 줄여주게 되는 꼴이군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했잖아요. 예. 그 일본 사람들하고 저한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팩트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좀 우익 성향의 그 학자가 있었는데 네.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그러면 이거 대단한 뭐가 변화가 있겠네요.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면죄부를 되는 주는 거예요. 꼴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뭐를 좀 이렇게 주장하려면 그 동서남북도 좀 살피고 예. 이것이 몰골 파장 뭐 국제적인 관계 그분들은 뭐 죽창가 부르면서 틈만 나면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친일파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데 일본 극우파들이 그렇게 환호 작약할 황당무계한 논리를 만들어 갖고 지금 설파를 하고 자기들은 애국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사실 그 누구도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그때부터 건국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부정하진 않는데 이게 좀 너무 철진한 이념 공방 같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주변에 얘기한 걸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상 합의한 게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그 구상이 우리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신적 건국이죠. 네. 근데 이제 국가의 3요소가 영토, 주권, 국민 아닙니까? 그거를 온전히 갖춘 그거는 실질적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통해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19년이냐 48년이냐 이게 양자택일로 뭐 그 둘 중에 뭘 찍을 거야. 이건 굉장히 후진 역사관입니다. 네. 후진 역사관이에요. 후진 역사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시민사회 수석이나 뭐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이종찬 회장을 좀 설득하려고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지난해에도 물밑에서 좀 접촉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그 정도까지 나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좀 직접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두 분의 관계가 이제 좀 워낙 오래된 관계이다 네, 보니까 워낙 오래되고 뭐 대통령께서 사석에서 이제 이종찬 회장께 아버님이라고 왜냐하면 중마고의 아버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적인 관계로 풀기에는 너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이종찬 회장께서요. 예. 너무 나가버리셨습니다. 너무 나갔으니까 수습이 좀 힘들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아마 반쪽이 되겠어요, 그러면. 아 그래도 이제 지금이라도 뭐 좀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예. 판단해 보면 아마도 이렇게 그 1965년 광복회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이런 거를 그 유책 사유가 뭐 대통령실에 있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김형석 관장이란 분도 뉴라이트 운동을 깃발을 들었던 신지호도 처음 요번에 접한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이라는데. 그걸 예. 뭐 뉴라이트라고 낙인을 찍고 네. 있지도 않은 건국절 제정 그거를 뭐 핑계 삼아 갖고 네. 그 광복절 거기 경축시에 못 가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거기 올라타고 네. 이게 뭐예요? 지금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에 회의가 없긴 했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뭔가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너무 침묵하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 신지호 부총장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혹시 뭐 한동훈 대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할 그게 왜 가능성은- 그러냐면요. 예.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김형석이라는 사람을 저도 처음 접한 사람이에요. 예. 처음 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8.15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뭐 1919년, 1948년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입장을 낼 수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석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는요 네. 모르잖아요. 제가 우리 노은지 부장을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노은지 부장 어디서 얘기 나면 아 그분은 이런 분이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네. 처음 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종찬 회장의 어떤 지금의 이렇게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제 언급했는데요. 예. 국민 눈높이 뭐 얘기한 아니 거요. 그 어제 네. 그런 문제로 네. 인사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있을 수 있죠. 예. 그거를 가지고 불참하겠다라는 것은 안 된다. 음. 그건 말이 안 된다. 납득하기 어렵다. 저희 대표가 그 얘기했습니다. 예. 네. 오늘도 혹시 뭐 이거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메시지가 네. 나올 수 있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결국 복권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 네. 좀 나는 반대다. 이게 좀 명확히 했다라는 해석인데요. 이게 좀 당내에서 파장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제부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매듭이 지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당원 게시판은 계속 난리잖아요. 예, 그 당원 게시판 그런데 이제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당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락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왜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느냐, 그런 발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하시기 전까지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공약을 했던 수평적 건강한 당정 관계입니다. 예. 입봉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 고유권이니까 니들은 입 닥치고 있어라. 그거야말로 전체주의적 독재자적 발상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의견 개진을 했는데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의견은 전달했는데 수용이 안 된 거니까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네. 말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뭐 많은 언론에서 뭐 유난 갈등, 뭐 4차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언론의 표현이고 예.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원 게시판도 날리고 보수 지지층에서는 본인의 뭐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사면될 때도 뭐 원치 않는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 달가워하지 않았던 김경수 전 지사를 굳이 왜 복권까지 해줘야 되냐 이런 불만들이 꽤 있잖아요. 지지층 사이에서는 왜 했을까요, 대통령은? 그것까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예. 대통령 마음을 뭐 제가 뭐 관심법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이 지지층들의 그런 그 반대를 넘어선 분노 표출이거든요. 예. 그거를 저희가 안고 가야 되죠. 그 숙제가 됐어요. 숙제가 됐고 네. 저는 뭐 되게 좀 아쉬운 게 이 김경수 복권 결정을 내면 정치적인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사람이 누구겠는가?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예. 정치적 타격. 근데 또 혹자는 이재명 전 대표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봐요. 아닙니까? 아니라고 보고 김경수 복권으로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야권 분열이 아니라 야권 파이가 커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오히려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일극 체제 곧 대표가 될 것 같은데 일극 체제로 가지 않고 오히려 경쟁 구도가 되면서 그게 뭐 구대명 뭐 이 전당대회 과정에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김두관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나서준 게 모양상 나쁘지 않잖아요. 이재명 대표 예. 입장에서는. 네. 그럼 뭐 김경수라는 그 경쟁자가 생겼다 해서 저는 그게 뭐 흔들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구대명이. 예. 예. 그리고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일단 드루킹 사건으로 어찌 보면 그 지사직도 놓아야 했고 정치인으로서는 좀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 좀 체급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관심을 받으면서 복권이 되다 보니까. 그게 높아졌는데 예. 과연 뭐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고 예. 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요. 예,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만큼의 어떤 그 반성과 성찰이 없잖아요. 네. 예, 제가 봤을 땐 그 국사법입니다. 예. 3.15 부정선거했다고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사실 그 3.15 부정선거의 그 진실은 이승만 당선보다는 부통령이던 이기붕 당선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부정과 조작이었는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책임지고 하야를 했잖아요. 네. 하와이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냈잖아요. 예. 김경수는 뭐죠? 예. 전혀 뭐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 네. 뭐 그런 상황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일단 김경수 전 지사 복귀한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이제 대선 주자가 되고 엄청난 민주당 내 태풍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어제 알려진 소식으로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통화 기록 확보한 거는 좀 이례적이고 좀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저도 뭐 모든 그 기록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처음 있는 일 아닌가 할 정도 이례적입니다. 예, 이례적인. 근데 굳이 왜 확보를 해서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그게 하는 VIP 걸까요? 경로서를 그 입증하는 뭐 스모킹건이라고 봤겠죠. 예, 네. 공수처가 너무 정치화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지적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좀 특정 언론 쪽으로 자꾸만 언론 플레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공수처가 저렇게 저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죠. 뭐라 하면 그것도 수사 외압이라고 할 테니까. 예,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수사해서 빨리 결론을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했던 그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거 발의를 안 하니까 그냥 개혁신당이 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만약에 직접 발의를 하게 되거나 하면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한동훈 대표를 향한 압박이 좀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된 단계인지 좀 궁금해요. 논의가 별로 진행된 건 없고 죄송합니다. 예. 진행된 건 없고요. 뭐냐면 이게 두 번 이제 그 재표결에서 부결이 돼서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1차 시도, 2차 시도, 요번이 3차 시도 아닙니까? 네. 아닙니까? 근데 2차 시도가 1차 시도보다 훨씬 계약된 그거였어요. 특검 선정 방식에 있어서. 예. 더 말도 안 되는 더 독소조항 가뜩이나 1차도 독소조항이 드글드글한데 더 그냥 덕지덕지 붙어버렸어요. 예. 3차는 더 합니다. 뭐 이게 구명 로비까지 넣었다는데 예. 그거 거의 지금 이제 팩트가 거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명 로비가 아니고 그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 그 5명 사이에서 뭐 거의 술자리면 방단, 자기 과시, 허세, 허풍 네.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 같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 장경태 의원실하고 연결이 되고 그 김규현이라고 하는 민주당 서대문갑 공천 신청자가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일부 특정 언론에서 그걸 받아갖고 대단한 무슨 특종인 양 마치 뭐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으로 이어지는 뭘 때 그 태블릿 PC 네. 뭐 그 정도의 무슨 뭐를 갖는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게 다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번에 수사 대상에 구명 로비를 넣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를 하려면요.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안과 네. 근데 예. 그 특검 추천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에 수사 대상에 그 구명 로비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그 여야 합의로 처리할 의사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더 가까워져야 되죠. 더 멀어졌어요. 예. 더 멀어져 놓고 너희들 왜 안 내냐? 왜 안 내냐? 이거는 딱 한 가지예요. 니들 쪼개지는 모습 보고 싶다. 그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예. 예. 쪼개지는 뭐 이걸로 쪼개질 만한 상황인가요? 당 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이게 법안을 발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거 말고 좀 명확한 입장을 바라는 뭐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지금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언론인들 그 통신 기록을 좀 조회한 걸 가지고 이건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 개정안을 냈던데 이렇게 조회하는 것도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개정안을 근데 발의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요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요번에 통신 기록 조회는요. 예를 들면 제 휴대폰에 이거다. 그러면 신지호 그다음에 제 휴대폰 번호 뭐 주민등록번호 요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제가 몇 월 며칠에 우리 노은지 부장하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이런 통신 기록은 안 나와요. 예. 그 그냥 통화한 기록에 누군가 번호가 있는데 누군지 확인하는 뭐 이런 정도겠죠? 아니에요. 그냥 그 휴대폰 그 신지호라는 것과 제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 정도를 요번에 확인한 거 세 가지를.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발신 기록 또 수신 기록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수신 기록, 발신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그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세 가지 정도를 파악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굳이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했어야 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통신 기록 조회를 했다니까 누구랑 그 통신 기록 저도 조회 당해 봤거든요. 네.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뭐 몇 분 몇 초 동안 누구랑 통화했다.
그게 내가 건 건지 받은 건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예. 그거 요번에 조회한 건 아닙니다. 그냥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피의자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휴대전화를 보는 와중에 네. 연락처들이 막 있으니까 이건 누구랑 통화한 건지 조회해보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요번에 조회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르는 번호인데 이거 누구지라고 확인하는 절차 그렇죠.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예.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예. 그 정도를 확인한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이런 조회 같은 거 할 때 허가하도록 하자 이렇게 좀 목소리를 냈어요. 네.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민주당이랑 결에 맞는 좀 꼭 그건 아니고요. 원래 아닌가요?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옛날에 그냥 법원이 검찰에서 영장 치면 거의 그냥 오케이 했는데 예. 실질 심사라는 제도가 김영삼 정부 때 생겨가지고 기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재명을 기각을 했잖아요. 이재명 구속영장을. 네. 예. 그것처럼 그 실질 심사 제도가 생기는 것처럼 요것도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니까 그거는 뭐 하도 이제 이거 갖고 정치적인 공방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통신정보 조회하는 좀 간단한 절차까지 다 영장 받아서 하자 이러면은 수사에 좀 지연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건 문제입니다만.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정도 뭐 확인하는 것도 영장이 필요하다. 뭐 그건데. 예. 근데 뭐 세 가지 정도 확인하겠다는데 뭐 법원에서 굳이 그걸 뭐 기각하고 안 들어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도 뭐 조회 대상이다 이러면서 검찰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집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펴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집사라는 표현이 너무 과도하게 나간 거고요. 예. 예. 어떻게 뭐 그거를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의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